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억에 관한 신경과학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심리학 및 신경과학 교수인 차란 랑가나스의 기억한다는 착각입니다.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항상 아쉬워합니다. 내 기억력은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기억력은 원래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잊어먹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대개 기억의 결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기억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특정 정보를 잊어버리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처럼 정확하고 고정적인 기억보다는 맥락에 맞춰 유연하게 변하는 기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결국에 인간도 생존을 도모하는 생명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 당면한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정보를 기억으로부터 불러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내 기억이 만약 현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수정하거나 폐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하는 것이고 과거의 기억이 고정되어 잘못된 예측을 생성한다면 현실과의 불일치로 인해서 생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차라리 과거의 기억은 어느 정도 잊혀지고 또 얼마든지 재편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억의 본질적 기능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다면 어느 정도 잊혀진다는 특성은 인간에게 유연함, 적응력,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과 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면 무의식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병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평가를 통해서 지금 의미 있는 정보에 주의가 집중되면서 그 정보들이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화 과정에서 정보는 작업기억에 임시로 저장되어 처리가 되는데요. 의식에 들어온 정보들 중에서 다시 특정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 정보가 해마의 활동을 통해서 장기기억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책의 구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럭저럭 비슷한 경험이 여러 개 있다면 필요할 때 딱 맞는 기억을 찾아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 가장 도드라지는 경험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가장 기억하기 쉽다. 그러면 어지러운 머릿속에서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기억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의력과 의도가 답이다. 그런데 이 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 또한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의도를 가지고 이 주의를 한 대상에 붙들어 매야 됩니다. 나중에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만들려면 의도를 지침으로 삼아 주의력을 또렷한 대상에 고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을 때 그 주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의도를 통해서 주의를 붙들어 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하루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미래에 무엇을 하려는 것을 엄청나게 잘 까먹으며 이것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의도적으로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체크를 하는 동안에는 주의가 그 항목들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갖고 특정한 학습 방법 혹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대상의 주의를 붙들어 매고 기억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와 주의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력과 의도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어디일까요? 저자는 전전두엽 피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전두엽 피질은 앞서 언급한 작업기억을 담당하고 해마가 장기기억을 담당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이런 내용, 즉 전전두엽 피질이 임시기억을 담당한다는 것은 지엽적인 이해이고 이 과거의 이해이고 현재는 이 전전두엽 피질이 주의력과 의도 등을 담당하는 중앙집행부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 피질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주의를 집중하거나 의도를 갖고 전략적으로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7, 9를 외워야 할 때 친구라고 외워야겠다. 혹은 숫자 8, 4를 외워야 할 때 빨리 사자라고 외워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전전두엽 피질이 작업기억의 임시 메모리 기능만 맡는다고 보았었는데 이제는 의도나 주의를 집중하는데 인지 전반의 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이 이 전전두엽 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해마를 통해서 장기기억으로 전환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기기억의 종류에는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의미기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에 대한 정보들이고요. 일화 기억은 우리의 자전적인 기억들로서 구체적인 사건, 장소, 시간 등을 포함하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억에 대한 연구에서는 해마는 좀 더 일화 기억에 특화되어 있고 의미 기억은 신피질이 담당한다는 식의 주장들이 좀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주장도 후자 쪽인데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와 달리 우리는 학습 과정 중에 변형을 마주쳤다고 해서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는 일화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일화 기억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공통 요소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사건을 서로 다르게 저장하고 색인을 붙여서 예외를 학습하더라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무장한 우리는 규칙과 예외를 모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해마는 좀 예외적인 것,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데 역할을 하고요. 그러한 지식들 중에는 일화 기억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신피질은 일반적인 것, 특수한 것들이 제외된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들을 학습하는 듯 합니다. 그 중에는 의미 기억이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신피질과 일정 부분 유사하게 작동하는 인공신경망으로는 예외적인 것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외적인 것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면 기존에 학습한 것을 망각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려면 학습 속도를 아주 느리게 낮추고, 다시 말해 엄청난 양의 훈련을 시도한 후에야 이 파괴적 망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경우 해마를 통해 새로운 정보, 예외적인 정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파괴적 망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뇌가 학습 방식이 다른 복수의 시스템으로 파괴적 망각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신피질은 전통적인 신경망처럼 작동하며 우리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해마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신속히 만들어내는 뇌의 놀라운 능력을 담당한다. 그 덕분에 우리는 기존의 지식과는 맞지 않는 독특한 경험, 예를 들어 챗나이의 여름 날씨가 온화하고 건조하다는 경험 같은 것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마가 국소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의미 기억을 생성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 해마가 온전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느렸을 뿐이죠. 그러나 이들은 일화 기억의 생성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화 기억은 확실히 해마에 의존하는구나. 그리고 의미 기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계 구조를 통해 정리를 해보자면, 해마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여러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색인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저자는 도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도식은 예외적인 것,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공통된 것,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해마보다는 전두엽 피질 부분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식에 대한 저자의 설명입니다. 도식은 일종의 정신적인 틀로 우리 정신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의 뇌가 도식을 이용해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방식은 건축가가 청사진을 이용해 주택을 설계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청사진은 본질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이고 재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식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어디냐 하면 바로 신피질의 DNM이라는 부위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도식이 DMN의 세포연합에 저장되며, 이 세포연합이 사건을 조각조각 해부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새로운 방식으로 그 조각들을 이용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해마는 이 조각들을 조합해서 구체적인 일화 기억을 저장한다. 그래서 DNM이 도식을 담당하고 해마는 일화 기억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해마에게는 조합하는 힘이 있고,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화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DMN은 각각의 영상에 대해 독특한 기억 암호를 저장하지 않고 영상을 모두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 다른 영상을 이해하거나 기억할 때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도록 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영상에 대한 독특한 기억 암호는 해마에서 담당을 할 테고, DMN은 좀 더 기초적인 것들, 반복되는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운동선수들은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도식 창고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사이 신경과학에서는 개념이라는 것, 범주라는 것이 저장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측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창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안데르스 에릭스는 운동에서 프로 선수들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심적 표상을 다듬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심적 표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은 심적 표상, 도식을 풍부하게 유지하면서도 세밀하게 다듬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체스 그랜드마스터처럼 르브론은 농구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게임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압축한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과 머릿속에 풍부히 저장된 도식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대조해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뇌에 형성된 범주, 개념,
스키마 등이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만들어내듯이 반대로 해석하면 범주, 개념, 스키마를 기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측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 또한 떠올리는 순간 현재 이 순간에 재구축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를 접목해서 재구축하는 것이니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그려내는 그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기억을 그림에 비유를 했는데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MRI에 넣고 과거를 기억하라 혹은 상상하라 실험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할 때 발생하는 뇌 활동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회상할 때의 변화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나는 기억을 사진보다는 그림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대부분의 그림에는 주제에 충실한 세부사항, 왜곡되거나 윤색된 세부사항, 완전한 사실이나 완전한 거짓이라기보다 화가의 시각이 반영된 해석과 추측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기억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의 조각들과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편견, 자극, 신호를 반영해서 그 순간에 재구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은 말 그대로 재구축되는 것이지 100% 상상의 산물은 아닙니다. 나는 해마 덕분에 우리 정신이 과거의 그 상태로 돌아가 그때의 사건에서 상세한 정보를 일부 끌어낼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 그러나 일단 과거로 돌아간 뒤 우리가 그때의 일을 고지고대로 다시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바틀릿의 주장에도 동의한다. 과거 기억, 어쨌든 신경세포들의 연합으로 어떤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들이 연합을 할 때마다 어떤 뉴런은 제거되고 또 때로는 추가되고 하겠죠. 그래서 리사 제노버가 들었던 예인데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마개를 쓰고 단어를 전달하는 게임을 하잖아요. 갈수록 단어는 왜곡되는데 우리의 기억도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왜곡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의 해석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 우리의 동기, 목표, 우리가 현재 무심코 들었던 단어들도 기억의 재구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의도를 갖고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사람이 있다. 그들은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을 자신 있게 떠올리곤 하는데 이 현상을 작화라고 부른다. 그런데 재밌는 점인데요. 기억의 상상을 통해서 재구축되듯이 상상이라는 것도 기억을 토대로 뻗어나가는 재구축이라고 합니다. 즉 이 둘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피어나는 두 개의 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 동시에 꼽힙니다. 기억의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 기억을 상상으로 재구축하는 것과 상상이 과거를 토대로 재구축되는 것은 강조점이 다를 뿐 같은 메커니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을 살펴보면서 좌우대칭 동물이 감정과를 통해서 연합학습을 하고 또 포유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시뮬레이션은 심피지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과거의 기억을 재구축하는 것이나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감정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생존 회로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정에 기반한 생존 회로와 기억 메커니즘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존 회로는 기억에 강렬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감정에 영향을 받는 행동과 선택까지도 뇌 속에서 우리를 부추겨 위협을 피하게 하고 먹을 것을 찾아내게 하고 번식하게 하는 기본적인 생존 회로에 의해 형성된다. 이 회로가 폭주하면 우리는 의기양양함, 욕망, 기타 등등의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존 회로를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사건은 보통 우리가 장차 안전한 환경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억해둘 가치가 있다. 또한 이 심리학자 마라 메더는 감정적인 흥분이 주의력을 서서히 높여 어떤 면에서 두드러지거나 중요한 것을 더 잘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을 증명했다. 따라서 감정적인 흥분은 가장 강력한 후보에게 지원을 몰아주는 깔때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지 결정하는 뉴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감정은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그때 당시의 감각을 몸에 다시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편도체입니다. 위협에 반응하는 뇌 속 회로의 중심 부위이기도 하다. 해마가 말이죠. 해마는 그 순간의 맥락을 포착한 기억을 형성하고 편도체는 생생한 감각을 생성해내는 생존 회로와 그 기억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두려움 같은 기분 나쁜 경험을 하든 도파민에 의해서 보상에 대한 기분 좋은 경험을 하든 이 호르몬들은 생존 회로를 자극시키고 그 생명체는 특정
특정한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감정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체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분량상 건너뛰었는데 도파민에 대한 설명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도체에서 도파민은 보상이 곧 있을 것이라는 신호에 대한 학습을 돕고, 해마에서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맥락에 대한 학습을 돕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좌핵이라고 불리는 부위에서는 보상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학습을 돕는다. 도파민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신호, 맥락, 행동과 관련된 기억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측좌핵은 기저핵의 한 부위이고, 기저핵이 강화학습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은 과거가 아니고 과거와 현재가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생성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회로는 기억에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생존회로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 중 하나는 이 회로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독에 이끌리는 것, 그것은 과거가 생존 회로를 중독시키고 중독된 생존 회로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는 이 한 구절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에 보상과 위협을 학습할 수 있는 뇌의 메커니즘에 합쳐져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책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억을 다루고 있는 신경과학 책은 이전에 리사 제노바의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책과 비교하면 리사 제노바의 책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먼저 읽고 기억한다는 착각,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억한다는 착각, 이 책도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체도 그리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인간의 지각, 기억, 행동, 심지어 자아까지 전부 다 예측으로 설명하고 있는 최근의 신경과학의 흐름을 이해하고선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이고 재구축이니까 사실 고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한국에서 출판되는 신경과학 책들에 기억한다는 착각, 혹은 나라는 착각 등의 이름을 붙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측 코딩, 예측 프로세싱의 맥락에서 기억과 관련된 지식을 좀 더 채워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